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재영 PD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탁재영 PD를 한번 데리고 와서 했더니만 매우 큰 흥행 성공을 기록하여 이번에도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황이 되는 대로 이 아주 소중한 리소스인데 이렇게 공짜로 막 부려먹는 걸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뭐 열심히 해줬으니까. 그럼요. 네. 하여튼 그 지식의 뱅가드 채널 조회수 3천 그러니까. 거. 지금 뭐 쭉쭉 계속 가고 있던데요. 근데 아직도 조금씩 네. 늘어나는 걸 보고 3천 지금 한 300 갔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축하드립니다. 네. 순전히 우리 탁재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새 그 유튜브를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이거저거 많이 들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에 비해서 조회수가 잘 안 오를 때는 영상의 만듦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해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뒷백도 좀 걸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 소장님의 컨텐츠에 걸맞는 그런 만듦새가 돼서 네. 좀 조회수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방송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태까지 하던 아주 허접한 화면은 조금씩 지양을 해 나가서 어떻게든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미국 차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미국의 소위 빅3라고 했었는데 셋 다 지금 제목에는 이제 나락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락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자동차 공업이라는 게 국가별로 따지고 보면 미국 차 있고 유럽 차 있고 일본 차 그리고 한국 차 이거 땡 최근에 나온 게 중국 차들의 약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차들과 유럽 차 이쪽 시장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차는 어떻게 희망이 있는가 네. 요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효과로 나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으니 매우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진 바로 요번에도 폭스바겐과 도요타 얘네들 나락가냐 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다들 나락을 가고 있는 거야? 예, 미국은 확실히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반면 오늘 이야기하는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세계 판매량 순위 도요타 1등, 폭스바겐 2등, 그리고 3등과의 차이도 꽤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날아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이 토요타나 폭스바겐의 그 CEO 진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실제로 저는 진짜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일본 차들 이야기를 하면 그 일본은 전쟁 때 트럭 만들고 이런 건 했겠지.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제 도요타가 차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차 만다 해봐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수용 트럭이라고 하는 게 게다가 또 일본 트럭이라는 게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민간 승용차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뚝딱뚝딱 해가 만들어가지고 얘네들도 정말 좀 놀라운 게 무려 1957년도에 도요타가 미국으로 수출을 시도합니다. 오. 당시로서는 미국은 말 그대로 천상계에 있는 나라고 일본은 전후로 이제 다 박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진짜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일본 패망 이후로 딱 12년 있다가 그것도 자기랑 붙었던 세계 최선진국인 미국에 수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때 있었던 일화들이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옛날에 자동차 산업계에 계시던 선배들도 저런 걸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토요타가 자기 차를 가지고 그 미국 모터쇼를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더니만 당시 이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미국인들이 일본인들을 감정도 되게 안 좋았겠죠. 감정은 당연히 안 좋고 네. 이제 비하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퍼시픽 같은 미드 같은 거 보면 뭐 잽 그러잖아요. 이런 취급을 받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뭐 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들 신기해서 구경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귀엽게 만들었네. 이름도 또 토요팻이라고 하는 차였어. 토요팻. 그래서 이게 뭐 팻 애완동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뭔가 그 이름에서부터 저희는 하나도 해롭지 않아요. 약간 이런 분위기를 주려고. 좀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터쇼는 한 도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를 몰고 다음 도시로 가야 돼. 다음 도시에 다시 또 전시를 하러. 그런데 미국의 소위 그때 당시 미국의 하이웨이로 이 토요타의 최초 수출 자동차를 몰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차를 몰고 가던 일본인 그 드라이버가 네. 차 운전하다 울어요. 왜요? 그 당시까지 일본에는 하이웨이가 없었어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그래서 일본 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어떻게 운전한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그 토요펫이라는 차인데 예. 생긴 건 상당히 좀 클래식하면서 뭐 귀여운데요, 진짜? 이거 아마 네. 나중에 좀 예쁘게 만드는 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양산 차는 저거보다는 훨씬 덜 예쁘어 보이는 이런 차였습니다. 뭐 모양은 비슷해요. 저런 차인데 일본에서는 저런 비포장 도로에서 가면은 겨우겨우 뭐 50km, 60km만 가도 충분히 빠른 차로 이제 됐는데 그 잘 닦인 그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시속 100km씩 날아오는 이런 트럭들 무서웠구나. 무서워가지고 네. 도저히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리고 앞만 밟아도 속도는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운전수는 말 그대로 이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미제 트럭이 와가지고 저 차를 실어가지고 다시 옮겼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도 미국의 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실감을 하고 그 이후로 그래도 어떻게든 수출을 하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장난감 차 수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만든 차를 이제 싸기도 엄청 싸고 그러니까 뭐 귀엽네 뭐 이런 수준으로 거의 팔리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뭐 초창기 중국차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토요타가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60년대 말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량 이상의 차를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전체로 봐서는 일본 차를 수출한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시도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결국 우리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오일 쇼크가 터지죠. 그 오일 쇼크는 기름값이 10배 오른 사건이죠. 그렇죠. 예, 10배가 올랐는데 그나마 10배 오른 값이라도 돈 내고 기름을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마어마한 공급 부족 때문에 차가 기름 자체를 안 팔아요. 그러니 주유소 한번 가는 게 어마어마한 어드벤처가 되는데 기름은 엄청나게 먹고 이래서 연비 좋은 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특히 대기질 문제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머스키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보다 연비를 2배 이상으로 높여라. 그걸 못 만들면 차 못 판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다 포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그리고 미국에서 팔리는 차는 다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못 만든다 그러면 뭐 팔 차 없으면 어떡할 거요? 그래서 개기고 있었는데 혼다가 이걸 진짜로 미션을 클리어해 버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일본 차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뢰 이런 거 있잖아요. 차 고장 안 나고 뭐 연비 좋고 이런 차는 확실히 일본 차지 이런 그 인식을 갖게 된 게 사실 이때 오일 쇼크 때의 혼다 차 덕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혼다, 도요타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전까지 미국인들은 거들떠도 안 벌던 소형차의 세계를 여기서 이제 일본 차들이 열기 시작했죠. 저게 이제 지금 그때 나왔던 주유소 줄이죠. 예. 저것 때문에 사실 카터가 재선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70년대 이후부터 10년대는 일본 차가 계속 시장을 늘려나갑니다. 미국 시장 빤한데 여기서 일본 차가 판매량을 늘리고 나니까 미국 차가 조금씩 시장을 갉아먹히죠. 제로섬 게임이죠. 예, 제로섬 게임이니까 미국 빅3가 열이 이만큼 끝까지 올라오려고 할 때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 우리가 미국 차 수출을 자율 규제하겠다. 형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수출 물량을 50만 대, 50만 대, 30만 대, 30만 대 정하고 이 이상은 안 팔겠습니다 하고 먼저 납작 엎드립니다. 그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일본 차는 이제 이때 작전이 딴 게 아니라 수출을 안 하겠다는 말이지 일본 차를 안 팔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미국에다 공장을 차려. 세운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 도요타부터 시작을 해서 혼다까지 다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죠.
일본 차들도 위기들이 몇 번 있었죠. 제일 큰 위기가 플라자 합의, 그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인데 이때 일본 상품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일본이랑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다시 바꿔야 돼. 그럼 뭐냐? 이거 환율 문제 아니냐? 일본 너네들이 엔화 가치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본 물건이 싸서 그래서 일본 물건이 많이 팔린다. 아니 우리가 2차 대전 때 그렇게 박살 내고 우리가 이제 너네 다 먹여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말을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1985년도에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봅니다.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 봤다 해서 플라자 합의죠. 합의 내용이 심플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가치를 지금 현재보다 30% 더 높여라. 그러면 이제 일본 물건값이 30%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거 일본 혼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독일 너네들도 저기 수출 많이 하더라.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더 높이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처음에 합의서의 내용은 30%였었는데 1년 후에 엔화 가치가 100%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배. 2배. 어. 지금 우리다. 네. 그러면 2,600원 된 거지. 아니 650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예, 650원으로까지 환율이 그렇죠. 예, 환율이 강해지는 거죠. 예, 예. 원화가 강해지듯이 엔화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에서 수출하는 차 가격은 2배가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 차가 안 팔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차는 수출이 계속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일본에서의 피눈물 나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엄청 흡수함. 그리고 미국 내에 세운 공장에서 파는 거는 괜찮잖아. 그건 환율에 영향을 안 받잖아.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미국 내에 세운 공장에서 파는 거 계속 차 가격들을 유지하면서 많이 팝니다. 박리담에. 예, 방리담에. 근데 그래서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버블 터지기 전까지 일본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드디어 그때 처음 나왔던 말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재팬. 그런 말 많이 기억나죠. 들어봤어요. 예. 그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나온 걸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노라고 한 적이 없는 일본입니다. 우리 이만큼 세졌어. 그러니까 일단 플라자 합의에서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거 자체가 노라고 할 수 없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나온 회고록 이런 걸 보면 이때 당시에 참석했던 일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총을 내 머리에 겨누고 있는 이런 기분이었다. 이분인 것 같은데. 예, 맨 끝에 계시는 분. 예, 그런 아직 웃는 게 아니야. 그 표정인데. 예. 그 어려운 환율 조건에서도 우리가 이 정도 수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늘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력한가의 반증 아니냐. 그래서 일본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1인당으로 따지면 당연히 미국 훨씬 적겠고 미국 전체 GDP의 70% 수준까지 일본 GDP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일본인들이 훨씬 부자가 된 거고 앞으로도 미국 상품은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일본 상품은 이렇게 빵빵 팔리고 있고 뭐 자동차 그렇지 TV 그렇지 온갖 가전제품 그렇지 전자제품 그렇지 뭐 소니에서 워크맨 만들어 토요타에서는 자동차 만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제 게다가 미국에서 환율도 강한데 물건도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나라로 들어오는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 모든 게 버블 붕괴로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제 관련 유튜브인가요? 뭐 그런 데서 들은 얘기가 미국은 2인자가 자기네 GDP 대비 40%를 넘어설 때 언제나 철퇴를 내리쳤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네, 있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이었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그때 이제 자기네 그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얘네가 40% 초과할 때까지 그 철퇴를 못 내려치고 있다가 그거 이제 한 2016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 뒤치다거리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철퇴를 내리치는 거다. 네, 지금 이제 철퇴를 내리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나름 저기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트럼프가 말 그대로 완전히 들이받은 때가 대충 그 시점이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본 자체 경제는 폭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 차는 좋아. 이고 미국 시민들이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차에 대해서 주는 신뢰감 이런 거는 점점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4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신뢰도는 이어집니다. 토요타가 또 사실 이전에 플라자 합의 같은 그 대형 위기보다도 더 회사 자체로는 휘청했던 게 그 토요타의 브레이크 페달 사건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요. 네, 예, 기억나요. 예, 예. 네. 브레이크 페달이 밟았는데 안 돼가지고 계속 급발진해가지고 미국의 경찰관이 타고 있던 그 가족 차가 다 소리가 녹음이 다 돼가지고 차가 안 멈춰 하다 꽝 해가지고 일가족 다 죽은 사건.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사실 토요타가 완전히 휘청할 수 있었습니다. 리콜에 벌금에 미국 내에서 맨날 두드러 패고 그리고 이전까지 일본 차에 대해서 악감정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난리 나고 이랬었는데 이걸 또 극복을 해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전히 토요타는 매우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그 발밑에 매트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밟으면은 이게 그 가속 페달을 밟으면 맞아요. 그거였죠? 그게 네, 이제 네.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였었어요. 가속 페달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질 않아가지고 맞아요. 계속 눌리게 돼가지고 매트가 밀려가지고 네. 그게 이제 페달을 눌러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데 사실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된 거죠. 매트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걸로 저 차였구나.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검색이 여러 건데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일본 차들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들, 경제 전반의 위기, 그 다음에 어떤 사고 터지는 거에 대한 신뢰도 위기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일본에서 파는 차들이 캠리, 어코드, 시비 이런 거 파니까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같다 싶지만서도 탁 PD님 분노의 질주 시리즈 좋아하세요? 저 그렇게 그 시리즈는 그렇게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손이 안 가요? 네. 분노의 질주 1편이 그때는 소위 말하는 좀 소박한 영화였었어요. 지금이야 완전히 그냥 그 만화영화 비슷하게 됐지만서도 그 소박한 영화에서 타고 나온 애들이 다들 일본 소형 스포츠카들을 타고 나와요. 1980년대 90년대 버블의 절정기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말 그대로 있는 대로 예산 갈아 넣어가지고 가장 유니크한 그리고 아이코닉한 이런 차들을 만들었던 그 차들이 분노의 질주 1편의 주인공들인 차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에서 나온 얘기들이 토요타는 상품성의 토요타라고 그러고 기술의 혼다, 기술의 닛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차 자체는 그냥 소박한 차지만서도 여기에 들어간 기술이라든가 자본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버블 시대 때의 일본 차들이 했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으면 1터보 엔진 이런 거 많거든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반떼에도 놓고 그 다음에 소나타에도 놓고 이걸 하이브리드로 개조해가지고 소렌토 이런 데도 다 놓고 엔진 하나 잘 만들어서 그걸 온 차종에 다 돌려가서 쓰는 것 이런 걸 하는 게 사실은 기본이죠. 모듈화로 해서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혼다는 1차 1엔진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차종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제일 잘 맞는 적합한 엔진을 다 만들어. 무슨 벨기에 맥주 회사를 갖다 새로 술을 내놓으면 잔도 새로 만들어야지. 그런 거예요?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려면 새로운 잔이 있어야지. 잔 만드는 데는 얼마 드는가 싶지만서도 엔진은 하나 만들면 돈이 많이 들잖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아마 분노의 질주 1편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예, 이때 차들인데 대부분 다 일본 차들이 나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버블 시기 예산 갈아 넣어서 정말로 소수 마니아들을 위한 차들까지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거고. 예를 들면 일본 아직까지 660cc를 씁니다. 근데 저 660cc짜리 경차를 2인승 스포츠카로 만들어서 그걸로 왱왱 달리게 만드는 이런 차들 만들고 말 그대로 진짜 낭만이 넘쳐나던 시기였었죠. 이니셜 D 후지와라 두부점 대충 그게 그 시기군요. 그러니까. 예. 다 그때 나왔던 차들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버블 붕괴 이후로
일본 회사들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미친 짓을 많이 했어. 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당연히 잘 팔릴 만한 차들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야, 누군가가 이런 차를 원한다던데 좀 만들어줘라 그거. 뭐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돈도 많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었죠. 아, 저게 이제 아마 86이죠. 네네. 예, A86 그 예. 토요타. 예. 맞습니다. 저런 차들을 내던 시기였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 일본 차들은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토요타는 세계 1위까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면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좀 이상한데라고 했던 게 닛산이었죠. 닛산이 버블 붕괴 이후 판매 부진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회사가 완전 맛이 갑니다. 그래서 언제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아 수준까지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닛산은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저기 혼다보다 닛산이 더 크거든요. 이 회사 이제 돈 빌리러 온 동네 다니다가 이거를 르노가 우리 자본 투자할 테니까 르노 산하로 와라. 해서 르노 닛산 지분 교환 이런 걸 해가지고 르노가 돈 주고 닛산을 산 거가 되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르노보다 닛산이 판매량이 한 2배쯤 많았어요. 근데 이걸 사가지고 배보다 훨씬 배꼽이 큰 걸 삼켰다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카를로스 곤입니다. 아 많이 들어봤어요. 예. 예. 이 카를로스 그 양반이 무슨 뭐 괴짝인지 냉장고인지 숨어가지고 탈출했던 그 양반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닛산에 부임을 해가지고 사장으로 이 회사 이거 도저히 가망 없다 하는 회사를 2년 만에 흑자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일본식 경영으로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이 유럽식 카를로스 곤의 경영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사회생했어. 말 그대로 신적인 추앙을 받죠. 그러니까 한동안 이 양반 관련 책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예, 일본에서 엄청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괴짝에 숨어서 간 거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닛산이 쿠데타예요. 쿠데타. 닛산이 그 르노 밑에 있잖아요. 네. 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르노 닛산 그룹을 매개 살린 게 누구야? 르노 너야, 닛산 우리야. 사실 닛산 우리잖아. 우리 차가 훨씬 많이 팔려. 근데 그때 저기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너네들한테 돈 좀 꾼거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래서 닛산이 르노 그룹에서 독립하려고 여기서 이제 계속 그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기업들은 다 파벌이 매우 세죠. 그 만화책 그 시마 과장 부장 시리즈를 보면 다 거기 잘 나와 있죠. 예, 예. 다 파벌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당연히 파벌이 있으니까 카를로스 곤파에 대항한 비곤파들이 뭉쳐가지고 비곤파. 아 되게 건강하게 들리는데요. 뭔가 채식만 할 것 같고 되게. 이런 애들이 일본 저기 동경지경 검찰들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곤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구속을 해버리죠. 아 뭔가 이제 비리 혐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근데 나중에 곤의 이 변명을 들어보면 곤도 엄청 억울해 보이긴 보여요. 나중에는 뭐 사실 애매모호하게 돼버렸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구속 이래가지고 일본 그 검찰들은 대한민국 검찰의 상위 버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거 배운 거잖아. 그래서 고은은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거지 돼가지고 쫓겨날 위기였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그 미국 특수부대 출신 에이전트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괴짝에 숨어서 레바논으로 탈출. 이래가지고 지금 레바논에서 맨날 닛산 욕하고 르노 욕하고 뭐 이러고 있죠. 야 정말 미국 특수부대는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진짜. 네. 어쨌든 그래서 카를로스 곤은 he's gone.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닛산은 그 이후에 한 명 더 데리고 옵니다. 망하기 직전인 미쓰비시. 그래서 르노, 닛산, 미쓰비시 이렇게 얼라이언스 그룹을 맺고 있는데 르노, 닛산, 미쓰비시 다 상태가 매우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비전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 이러면 1등은 도요타인데 2등은 그냥 혼다 있었어요. 기술의 혼다 그리고 뭐 혼다 그러면 절대 고장 안 나는 차.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아 그래 혼다 차 고장도 안 나고 좋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 좋다라는 혼다 차도 요즘 엄청나게 안 팔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본진에서 안 팔려요.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게 그 르노
닛산 미쯔비시 로고잖아요. 네네. 얼라이언스 로고. 이걸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요즘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진짜 이거 뭐지 이거? 네. 혼다도 이 문제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예전에 혼다에서 나왔던 멋진 스포츠카 이런 것들도 많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의 혼다라고 할 만한 자랑할 만한 이런 차들 많았었는데 요즘 혼다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그냥 거의 경차 브랜드화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 일본 얼마 전에 이제 뭐 군마 갔다가 뭐 시고쿠 갔다가 했을 때 네. 뭔가 돌아다니는 차 중에 이렇게 혼다 이렇게 되게 멋있는 차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박스 카드. 예. 다 소울 같이 되게 생긴 옆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른 것 같은 차들. 다 레이 비슷한 차들이 네, 된 거죠. 그 일본 경차 규격에 딱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범위를 공간을 제일 넓힌 그런 차들인데 그럼 혼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뭐라면 일본 내수에서는 엠박스라고 레이랑 똑같이 생긴 차 그것만 팝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어차피 죽은 시장이라 가지고 그냥 경차만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혼다는 이제 미국 시장인데 미국에서 판매량이 거의 한 30%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 생각됐어요. 혼다라고 하는 벽은. 근데 지금 현대기아 합쳐가지고 혼다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한정. 처음에는 그 현대가 혼다로 이렇게 그 들리는 발음이 이것도 혼다인가? 뭐 약간 이런 인상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맨날 그 혼다 뭐 이러니까 휴온다 이러니까 또 마크도 저기 똑같이 H자 쓰고 이러니까 좀 헷갈릴 만도 하죠. 처음엔 약간 노리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본 차들 닛산 저렇게 맛이 가고 있고 닛산은 정말 좀 후달립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닛산을 보면 닛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예 시장 철수했습니다. 한 3년 됐죠. 도저히 못 버티고 왜? 안 팔려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 스바루 또 잠깐 몇 년 팔았었거든요. 네. 스바루도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차덕들은 스바루 차가 뭐 이것 좋고 저것 좋고 그렇다 그러는데 한 달에 몇백 대 팔리다가 아니 한 달이란다 1년에 그러다가 철수. 1년에 몇백 대. 네. 그 전에 미쓰비시도 한번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로 1년에 몇십 대 팔다가 또 철수. 일본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좀 처참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다도 마찬가지로 언제 방 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고 도요타 렉서스만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 수준 뭐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국심 때문이라고 뭐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뭐 렉서스는 팔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저기 제가 이제 차를 고를 때에 뭐랄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가는 걸 사는 게 좋지. 그래야지 내가 사고 싶은 차를 뭐 사서 내 효용이 큰 게 좋지.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의 캠리, 혼다의 어코드, 현대의 소나타가 세 개가 다 똑같은 가격에 팔립니다. 똑같은 가격에 팔리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코드나 캠리는 소나타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는 똑같은 가치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일본 대중차들이 사실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게다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둘 다 미국 시장을 노리고 차들을 갖다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 내수 시장에서 일본 대중차는 참 버티기 힘들죠. 차라리 렉서스 이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럼 범주가 좀 다르니까 고급차인데 고장 안 나는 고급차 벤츠 BMW 고장 잘 나? 난 고장 안 나는 고급차를 타고 싶어. 그럼 렉서스는 좀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중차들 뭐 말 그대로 도요타 빼고는 다 망함. 미국 시장은 그래도 짱짱하지라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량이 특히 코로나 지나고 이러고 난 다음에 혼다의 판매량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듦.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대 기아 합친 거가 700만 대가 좀 넘는데 혼다는 400만 대가 안 됩니다. 이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로 커져 버렸어요. 물론 혼다는 이걸로만 비교할 수 없는 게 혼다는 그 오토바이의 비중이 너무 혼다 오토바이 좋죠. 그렇죠. 네. 이게 저기 위에 파란색이 혼다의 오토바이입니다.
까만색이 그럼 자동차고요. 자동차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대수니까 판매 대수니까 당연히 오토바이를 훨씬 많이 팔죠. 그럼 오토바이는 사실 혼다와 BMW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일단 혼다를 알아보고 뭐 영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그다음 뭐 딴 걸 한번 생각해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 많이 팔리는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동남아잖아요. 동남아는 혼다가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룹의 규모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오토바이로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만. 근데 약간 요즘 우리나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냥 BMW와 그 나머지 것들, 그래요? 아니면 이제 BMW와 할리.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우리나라는 사실 오토바이가 이제 취미용, 그렇죠. 이로 많이 탈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뭐 배달용이나 뭐 실용성 이런 거는 이제 배달용은 혼다가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네, PCX 우리 그냥 누가 그냥 우리 딸배라고 배달 아저씨들이 그냥 스쿠터 타고 간다. 그럼 그거 혼다 거예요. 그 PCX. PCX. 시티백 그것도 혼다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혼다 캬브, 혼다 슈퍼 캬브라는 슈퍼 커브. 예. 이제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라이센스 생산됐던 거 이름이 시티백 88 뭐 이랬죠. 그렇죠. 예. 이런 걸로 이제 근데 그거는 요즘 다시 예. 젊은 친구들이 어떤 패션 아이콘처럼 돼가지고 그게 그래서 그거 타고 뭐 투어 다니고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나도 그런 거 많이 본 거 같아. 그게 신뢰성이 엄청나고 수동과 자동의 그 묘하게 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기아는 있는데 클러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정 발로 툭툭툭툭툭툭 하면 이렇게 되는 기어여서 그러니까 이제 따로 클러치가 필요 없으니까 그게 원래 이제 그 혼다 소이치로라는 그 혼다 그 창업주가 그 전에 이제 그 소바 배달하는 거기도 이제 배달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서는 한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구서는 위험하게 가는 걸 보고 뭔가 한 손으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를 만들어주면은 쟤네들이 되게 편하겠지 이러면서 만든 게 그 오토바이. 그거 벌써 그게 50년대인가 그래요. 그때 설계가 기본 설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지금까지 그 언더본 설계라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 오는 그 정말 전설적인 오토바이입니다. 네. 이런 게 사실 일본 기술력의 정수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 혼다 오토바이라든가 그 지금도 그렇지만서도 토요타의 프리우스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일본의 어떤 기술력들이 제일 집중되고 일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반면 닛산과 혼다는 이렇게 맛이 같다 그러는데 토요타는 좀 다릅니다. 토요타는 지금도 세계 판매 1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자기 위에 있었던 미국 빅3 다 제끼고 그리고 유럽의 완전체나 마찬가지인 폭스바겐도 꽤 큰 차로 제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지금 현재 이제 1,00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024년 3월 현재에 토요타의 최고 강점으로 하는 건 얘네들은 하이브리드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뭐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파워트레인 이게 하이브리드가 지금 선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차종에 다 하이브리드 다 깔아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 토요타에 대해서도 다들 많이 긍정적이고 최근에 일본에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혼다 닛산은 토요타만큼은 하이브리드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서도 토요타는 1,000만 대를 넘겼지 않느냐.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매 대수거든요.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아요. 왜냐하면 캠리를 만들어서 1년에 100만 대 파는 거랑 200만 대 파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걸로 그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 원가도 줄일 수 있고 이익률은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1,000만 대 넘는 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토요타밖에 없어. 이러니까 토요타는 짱짱맨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토요타가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인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죠. 토요타 제가 현재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가 지금 1,000만 대 만드는데 테슬라 200만 대도 못 만드는데 테슬라랑 토요타랑 하면 비교가 돼? 근데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아. 그럼 토요타는 이익 양이나 뭐 생산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테슬라의 뭐 5배 이상인데 왜 테슬라 시가총액은 토요타보다 훨씬 더 높은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왜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느냐?
요 점이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의문으로 가져보고요. 다음은 유럽차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